오늘은 4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 오늘은 642페이지에서 652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그가 죽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분쟁들의 통계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리처드슨은 주어진 규모의 희생을 초래할 전쟁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간격을 추정했다. 그는 희생자의 수로 전쟁 등급 M을 정의했다. M=3 등급의 전쟁은 1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소규모의 분쟁이고 5등급이나 6등급의 전쟁은 희생자가 10만 명 또는 100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전쟁이었다. 희생자가 많은 전쟁일수록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 희생이 큰 전쟁을 겪으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다음 전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쟁의 이러한 특성은 대규모 태풍보다 국지적 폭우의 빈도가 높다는 기상의 특성과 궤를 같이 한다. 리처드슨은 지난 15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 자료로부터 다음 전쟁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과 전쟁 등급 M과의 관계를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리처드슨은 자신의 곡선을 M=0까지 외삽했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추정해 본 결과 전 세계에는 대략 5분 안에 한 건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위의 살인과 최대 규모의 전쟁이 연속적인 현상의 양끝인 셈이다. 전쟁과 살인은 동일한 성격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심리적 관점에서 전쟁은 살인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가해질 때, 자신의 생존이 도전을 받게 될 때, 인간의 적어도 일부 사람의 분노는 사람을 살인의 상황까지 치닫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종류의 위협이 국가들에 가해질 때 국가도 걷잡을 수 없는 살인적 분노에 휘말린다. 개인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몇몇이 다수의 대중을 부추겨 당면 상황을 국가 간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종종 보게 된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사용하는 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피해상은 도를 넘는 처참한 수준으로 치달아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인적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만들고 결국 대규모 전쟁에 여러 나라가 말려들게 한다. 국가가 매스컴의 근간을 틀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을 쉽게 선동하여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의 열정과 좀 더 바람직한 인간의 본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는 아주 먼 옛날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아직도 우리 머리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파충류의 뇌, 소위 뇌의 알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감정의 중재와 기억의 관장은 진화의 가장 최근 단계에서 발달한 포유류와 인간의 뇌, 즉 변형계와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갈등은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가 벌이는 대립의 소산인 셈이다. 인류가 적은
인류가 적은 규모의 집단으로 하찮은 수준의 무기를 사용하여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분노가 극에 달한 전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겨우 한둘에 불과했다. 현대로 오면서 기계 문명과 함께 전쟁 수단도 급격히 발달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도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분노, 좌절, 절망 등의 동물적 격정을 이성의 힘으로 달랠 줄 알게 됐다. 인류는 최근에 벌어진 세계적 불의와 지역적 불의를 행성 규모에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현대 무기는 수십억의 인명을 한꺼번에 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성숙 정도는 충분치 않단 말인가? 과연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우리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핵무기를 통한 전쟁 억지라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우리의 비인간적 조상의 행동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핵 억지력의 실천 여부는 무엇보다 심리학적 판단 기준에 달려 있다. 핵 사용 억지 목적에서 볼 때 협박성 공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편이 심각한 위협을 허풍으로 오판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때로는 막가파식의 비이성적 형태를 상대국에게 구사하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핵전쟁의 가공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 세뇌하여 핵무기로 인한 전멸 가능성을 스스로 거리를 두게 유도하는 것이 핵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방책이라는 것이다. 광기 어린 협박의 실제 목적은 가상의 적대국을 지구 전역에 걸친 대결의 장으로 내몰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여러 쟁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공갈 협박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상대방을 속이려면 절묘하게 과장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과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 사람이 비이성적 형태로 일단 협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협박의 허세로 묶어두지 않고 언젠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협박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신이 부리는 허세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풍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게 하려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 협박은 실행으로 옮겨질 위험을 반드시 동반한다. 지구 전역에 걸쳐 공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핵전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처음 시도한 나라는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다. 양측은 이 전쟁의 성공을 위하여 결국 인류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 양국은 상대 진영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경계를 정했다. 어느 한쪽이 정해진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핵전쟁에 즉각 몰입하게 됨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경계의 정의는 때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계선을 서로에게 확실히 해둘 필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각 진영은 군사적 우위에 서야 한다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유혹의 실현은 항시 상대방이 심각하게 경계할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쌍방은 상대의 인내 한계선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핵폭격기의 북극 통과 비행, 쿠바 미사일 위기, 대인공 위성 무기의 실험, 베트남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그 길고도 슬픈 타진 목록의 일부이다. 전 지구적 공포의 균형은 유지되기 힘든 아주 미묘하고 불안정한 평형이다. 미묘한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하여 쌍방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그 어떤 일도 삐끗 어긋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파충류적 열정을 적정한 수준 이하로 세워야 한다. 이제 리처드슨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자. 위 그래프는 굵은 실선은 전쟁 등급이 M인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5등급의 전쟁이 일어날 평균 시간은 10년이 채 안 된다. 1만 명 규모의 실상은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른쪽 굵게 표시한 수직 막대가 세계의 총 인구를 나타낸다. 1835년의 전 세계 인구는 10억이었고 현재는 45억이다. 1835년경에는 M=9의 전쟁이면 지구상의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M=97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리처드슨의 곡선이 이 수직막대와 교차하게 되는 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인가? 수직선의 위치를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오른손으로 옮기면서 리처드슨 곡선을 미래로 간단히 외삽해보면 대략 30세기쯤에 가서 두 선이 서로 만나게 된다. 리처드슨 곡선이 예측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최후의 심판은 다행스럽게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당장 닥쳐오지는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살해된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약 5천만 명이었으니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등급은 7.7이었다. 그 후에 살인의 과학기술은 불길한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성장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사용된 최초의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전쟁 동기와 전쟁 성향이 그 후에 변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점점 더 가공할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개량되었다. 그러므로 리처드슨 곡선의 끝부분은 아래로 꺾여져야 한다. 곡선의 상단이 이동될 양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동의 방향만은 아래쪽이 확실하다. 리처드슨 곡선의 상단이 빗금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인류의 최후 심판은 겨우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945년 전후의 사정을 비교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질문이므로 간단히 지나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수십 년간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핵무기가 그 수송체계의 발달 현황을 보건대 지구 전역에 걸친 재앙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미국의 학자들뿐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그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게 된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의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한 나라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같은 시기에 비핵무기의 국제적 교역량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재래식 무기도 그 내용 면에서는 과거의 무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첨단 병기인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국제 무기 교역의 양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연간 3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1950년부터 1968년까지가 핵무기 관련 통계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알려진 시기인데 이 기간 중에 대규모 폭발은 한두 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67건의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고가 도처에서 발생했다. 소련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몇몇 나라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군수 산업체들이 항시 엄존해 왔다. 미국의 군수 산업체에는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정부에 무기를 조달하면서 거두는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 기업의 수익률과 비교해 무려 30% 내지 50%나 더 높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군수 업계에서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구소련은 무기 생산에 쏟아붓는 재원의 양과 질, 그리고 거기에 쏟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결국 시민을 위한 소비재 생산에 국력을 할애할 수 없게 됐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와 고급 인력의 거의 반이 무기 생산과 관련된 직종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량 살상용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임금을 받고 여러 가지 특권을 즐기며 때로 해당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까지 누린다. 그러다가 이 회사들의 고용 구조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이 점이 무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하겠다. 군수 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소련에서도
무기개발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무기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익명이 보장되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 중에서 군사 영역만이 군 조직이 가진 특수한 비밀성 때문에 시민의 감시가 미치기 가장 어려운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들이 숨어서 하는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군수산업체들은 종사자들에게 타 분야에 비해 월등한 보상을 주고 서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으슥한 결석으로 끼리끼리 끌어안고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에 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핵전쟁이 없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